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스손의 장편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 오늘은 5번째 녹음입니다. 13장 1947년부터 1948년 이야기.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테헤란 방면 도로를 달리는 트럭 뒷칸 바닥에 납작 엎드려 보내야 했던 밤은 알란 칼손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또 날씨가 끔찍하게 추운 데다가 몸을 훈훈하게 덮여줄 염소 젖술 한 방울도 없었다. 이러했으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쁠 수밖에 없었다. 트럭이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커다란 갈색 건물의 정문 앞에 멈춰 선 것은 오전이 끝나갈 즈음이었다. 2명의 병사가 이방인을 도와 몸을 일으키고 옷에 뽀얗게 덮인 흙먼지를 털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팔에 묶은 밧줄을 풀어준 다음 다시 소총을 들이댔다. 만일 알란이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알았더라면 정문에 붙은 조그만 황동 명판을 읽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왔는지 알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이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했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지금 그가 무엇보다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저들이 아침 식사를 차려줄 것인가 였다. 아니면 점심 식사라도? 둘 다 차려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병사들은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이 이방인이 들어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문을 열면서 알란에게 한눈을 찡긋하며 영어로 말했다. Good luck. 알란은 물론 그에게 답례하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조롱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일었다. 처음에 알란을 체포한 장교는 그와 비슷한 계급의 한 장교에게 알란을 정식으로 인계했다. 등록을 끝내자 알란은 복도 오른편 앞쪽의 감방 중 하나로 인도되었다. 그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에 비하면 이 감방은 그야말로 전설의 낙원 샹그릴라나 다름없었다. 4개의 침상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그 각각에 모포가 2장씩 있었다. 천장에는 전등 하나가 매달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수돗물이 나오는 세면대가, 그리고 맞은편 구석에는 뚜껑까지 달린 변기통이 보였다. 호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커다란 접시에 오트밀이 배 터지게 먹을 만큼 담겨 나왔고 1리터의 물은 갈증을 시원하게 씻어 주었다. 침대 중 3개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4번째 침대에는 손을 배 위로 깍지 낀 남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게 보였다. 알란이 감방에 들어서자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큰 키에 깡마른 체격이었고 검정 일색에 칼라만 하얀 사제복 차림이었다. 알란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한 다음 자신이 이 나라 말을 할 줄 몰라 유감이라고 말했다. 혹시 신부님께서는 영어를 한두 마디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 웬걸, 검은 옷의 남자는 영어를 너무 잘했다. 자기는 옥스퍼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또 공부까지 했다는 거였다. 이어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케빈 퍼커슨. 성공의 신부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 진정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12년 전 이란에 왔노라고 했다. 그런데 칼손 씨는 자신이 길 잃은 영혼이라고 느끼지 않는지? 알라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길 잃은 영혼으로 느끼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종교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들보다는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알라는 신부가 한바탕 긴 설교를 늘어놓으려 한다는 낌새를 알아채고는 자신은 성공의 신도도 그 어떤 다른 신도도 되고 싶지 않으니
부디 자신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얼른 부탁했다. 퍼거슨 신부는 난 싫어요를 하나의 유효한 대답으로 간주하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망설였다. 어쩌면 하느님을 제외하고 자신을 이 공경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신앙으로 받아들이라고 너무 닥달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알란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만일 알란 씨만 괜찮다면 자기는 적어도 성 삼위일체에 대해 빛을 조금만 비춰주고 싶단다. 이 성 삼위일체로 말할 것 같으면 성공회의 39개 신조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신조거든요. 알란은 성 삼위일체에 전혀 관심 없다고 대답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룹들 가운데서 난 솔직히 이 성 삼위일체에 제일 흥미가 없어요. 신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도 멍청하게 느껴진 나머지 앞으로는 종교 문제에 관한 한 칼손 씨를 귀찮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같은 감방에 갇힌 데는 필시 주님의 뜻이 있을 터이지만 대신 그는 알란에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소. 어쩌면 우리 둘 다 곧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소. 비록 내가 종교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긴 했으나 상황이 너무 위급한지라 우리 칼손 씨도 진정한 신앙에 귀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오. 알라는 신부를 엄하게 노려봤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신부는 설명을 계속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란의 정보 안정국 감방 중 하나라오. 안전이라는 말에 칼손 씨는 오히려 안심이 될지도 모르겠소만 사실 이 비밀 경찰은 오직 샤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목적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란 국민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라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를 비롯한 샤 정권에 대한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포함되죠. 예를 들면 성공회의 신부 같은 건 말인가요? 알란이 물었다. 버거슨 신부는 대답하기를 이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성공의 신부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허나 이 특별한 신부는 이 자유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던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국에 잡혀온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못하오. 그리고 나 또한 여기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부는 갑자기 매우 슬픈 얼굴이 되었다. 알라는 이 사내가 비록 성직자이기는 하지만 몹시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는 둘 다 곧 여기서 나갈 것이고 사람이 죽는데도 다 정해진 때가 있는 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는 어떤 연유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보았다. 케빈 퍼커슨 신부는 코를 한번 훌쩍이고는 다시 기운을 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자기는 죽는 게 두려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였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자신의 생사를 하느님의 손에 맡기긴 했지만 하느님께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으신 것 같으니 그동안 칼손 씨가 여기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도 크게 노여워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그러고 나서 버거스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가 공부를 마치자마자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한다. 넌 선교사가 되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느니라. 이것이 꿈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란다. 문제는 그 뒤 주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는 그 혼자서 알아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이때 친구인 한 성공의 주교가 이란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곳을 추천했다. 이란에는 성공의 신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반면 시아파 교도, 수니파 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유래를 알 수 없는 괴상망측한 잡교들을 신봉하는 무리들만 득실된다는 거였다. 기독교도들이라야 아시리아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있을 뿐이지만 이들이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바란다. 알라는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어쨌든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대꾸했다. 신부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란과 대영 제국은 외교 관계가 좋은 편이며 그는 요직에 있는 교회 인맥 덕분에 영국 외교관용 항공기 편으로 테헤란까지 날아올 수 있었다. 그가 여기 도착한 것은 10년 전인 1935년이었다. 이후 그는 수도에서부터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며 다른 종교들을 하나하나 공격했다. 처음에는 다른 종교의 예배 장소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슬람교 사원, 유대교 회당 등으로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적당한 때에 갑자기 튀어나가 의식을 중단시키고 진정한 신앙을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알라는 새 친구에게 당신의 용기는 정말로 대단하지만 혹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런 식의 방문이 항상 좋게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버거슨 신부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통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과 통역은 끝까지 이야기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대신 늘씬 두들겨 맞은 다음 사원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단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엄숙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공의 신앙의 씨앗이 조금씩이나마 뿌려진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자 그의 명성이 너무 높아져 통역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다. 그를 한번 수행해 본 사람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또 통역들이 자신의 말을 빼먹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는 잠시 선교를 중단하고 페르시아어를 습득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선교 전략에 대해 생각했고 새 언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익혔다고 판단되자 생각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 사원에 쳐들어가 예배 시간 중에 튀어나가 설교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이나 광장 한복판으로 가서 지니고 다니는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서 열변을 토했다. 왜냐하면 그가 기필코 타파하려는 그릇된 신앙들에 현혹된 영혼들이 이곳에도 무수히 방황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런 새로운 선교 방식 덕분에 구타당하는 횟수가 이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었으나 구원받은 영혼들의 숫자는 절망적으로 적었다. 알라는 그렇다면 시부님께서는 모두 몇 명이나 개종시켰느냐고 물었다. 버거슨 신부는 그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지금까지 접근한 각 종교 공동체에서 딱 1명씩, 다시 말해 도합 8명의 개종자를 얻어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단다. 이 8개종자가 비밀경찰이 그를 감시하려고 파견한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 전부터 불현듯 깨달았다는 거였다. 쉽게 얘기해서 신부님은 제로에서 8명 사이의 개종자를 얻었다는 말씀이네요. 아마도 8명보다는 제로에 가까울 거요. 12년 동안에요? 신부는 자신의 형편없는 결과가 실제로는 더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실 몹시 실망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는 이 나라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이란 사람들이 설령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럴 수 없기 때문이란다. 종교를 바꾸는 즉시 사방에 깔려 있는 비밀 경찰의 요주의 대상 리스트에 오르며 리스트에 오르고 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다. 여기서 알라는 이란에는 자신들의 종교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혹시 신부님은 이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부는 대답했다. 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칼손 씨에게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 칼손 씨는 제발 끊임없이 남의 말 좀 끊지 말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둘 수 없으신지? 버거슨 신부는 비밀 경찰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보다 원대한 뜻을 품게 되었다. 그는 먼저 제자인지 스파이인지 알 수 없는 8명을 떨쳐버린 다음 지하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접촉했다. 그러고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단체의 영국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같이 만나서 인류의 미래를 의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그는 호라산 지방의 공산당 서클을 이끄는 5멤버와 마주 앉았다. 물론 보다 영향력 있는 테헤란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성공의 신부는 자신의 원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대략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날 성공회가 이란의 국교로 채택된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해준다면 자신은 그 대가로 종교부 장관직을 흔쾌히 수락할 것이며 이날 이후로는 이 나라에 적어도 성경책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예배당은 차차 지을 것이고 그동안 칙령에 의해 폐쇄된 이슬람교 사원이나 유대교 회당을 임시로 사용하면 된다. 우리의 버거슨 신부께서 알고 싶은 점은 딱 한 가지였단다. 여러분께서는 대략 언제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생각이신지. 신부의 기대와 달리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제안을 열광하지도 않았고 흥미를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날이 오면 이 나라에는 성공회건 무슨 회건 간에 공산주의 외에는 그 무엇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두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왜 음흉하게 신분을 속이고 이 회견을 요청했느냐고 한바탕 호통을 퍼부었다. 자기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버거슨 신부는 테헤란행 열차에 쳐 넣어지기 전 늘 신하게 패줘야 한다는 안이 찬성 3,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고 앞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단다. 여기서 알라는 터지는 웃음을 꾹 참으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신부님은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공산주의자들과 종교협정을 맺으려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니, 신부님은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세요? 신부는 칼손 씨 같은 불신자는 무엇이 광기이고 무엇이 광기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다고 대꾸했다. 물론 자신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칼손 씨,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계획이 성공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오. 내가 5천만 명의 새 신도가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을 때 우리 캔터버리 대주교님께서 어떤 얼굴을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오. 여기서 알라는 천재와 강인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의 경우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짚히는 데는 있었다. 아무튼 간에 호라산의 공산주의자들은 비밀 경찰의 감청 대상이었고 그 덕분에 버거슨 신부는 수도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난 모든 걸 자백했다오. 심지어 없는 사실까지 덧붙여서 말했지. 왜냐하면 내 연약한 몸은 구타는 몰라도 고문은 견딜 수 없었으니까. 구타와 고문은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 이 즉각적이고도 과장되기까지 한 자백을 한 뒤 그들은 버거슨 신부를 이 감방에 쳐넣었고 지금까지 2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었단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스인 부수상이 지금 런던을 방문 중이기 때문이란다. 부수상? 그렇소. 다시 말해 살인자들의 대장이지.
이란의 비밀 경찰만큼 위계 질서가 확실한 조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일상적으로 백성들에게 겁을 주거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슬람주의자를 암살하는 일을 할 때는 일일이 보스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단다. 반면 일이 조금이라도 특별한 양상을 띠면 부수상의 의견을 구해야 했다. 샤는 그에게 부수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지만 사실은 한낱 살인마에 불과하다는 게 신부의 생각이었다. 이곳 경비병들이 말로는 만일 일이 고약하게 되어 그를 만나면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호칭에서 부자를 빼고 부르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이 신부는 고백한 것보다 지하 공산주의자들과 더 많이 어울린 건 아닐까? 알란의 머릿속에 이런 의심이 스친 것은 이어서 신부가 이렇게 단언했기 때문이다. 지금 샤를 떠받치는 비밀 경찰을 만든 게 누군지 아시오? 그건 바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이란에 들어와 있는 미국 CIA라오. CIA? 그렇소. 그들은 이제 그렇게 불리지. 전에는 명칭이 OSS였지만 사실은 불안당 패거리에 불과하다오. 이란 비밀 경찰에게 고문 방법을 포함한 온갖 못된 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그놈들이지. 이 CIA를 전 세계에 풀어놓아 잔악한 짓거리를 자양하게 놔두는 그자는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지금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소. 해리 트루먼. 내 장담컨대 이 인간은 지옥불에 타 죽을 것이요. 아, 그런가요? 테헤란 비밀경찰 감옥에서의 나날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알란은 퍼거슨 신부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신부를 침묵에 빠뜨렸다. 그는 알란이 미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또 일본에 떨어진 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퍼거슨 신부는 하느님을 향해 조언을 구했다. 주여, 당신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알란 칼손을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악마가 숨어 있는 건가요? 하느님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분이 때때로 보이는 이 짜증나는 버릇을 퍼거슨 신부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솔직히 신부들은 혼자서 생각하는 일에 그다지 능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틀 밤낮을 끙끙대며 생각한 끝에 마침내 신부는 일단 저 이교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알란에게 다시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알란은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어 한동안 아주 행복하고 편한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 한 사람이 말을 걸면 다른 사람이 대꾸하며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살인마 두목이 런던에서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 더 이상 삐치는 아이들처럼 하고 있지 맙시다. 오케이? 신부는 동의했다. 아닌 게 아니라 비밀 경찰의 보스가 돌아오면 간단한 신문을 받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였다. 여기서는 일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부도 알고 있었다. 이 비밀경찰 감옥은 사방이 이중보안 장치로 막혀 있는 일반 감옥과 달랐다. 심지어 경비병들이 감방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입구이자 출구이기도 한 문 앞에는 항상 경비병 4명이 버티고 서 있고 알란과 신부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할 때 그들이 멍하니 보고만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만일 모종의 방식으로 소동을 일으킨다거나 경비병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 그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슬그머니 감옥을 빠져나간다면 알란은 궁리하는 데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는 임무는 신부에게 맡겼다. 다시 말해 비밀경찰 보스가 언제 런던에서 돌아오는지 경비병에게 알아보라고 시켰다. 신부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어쩌면 그 기회가 벌써 왔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복도에서 열쇠꾸러미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경비병들 중에서 가장 젊고 친절한 친구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수상님께서 영국에서 돌아오셨어. 곧 당신들을 신문할 거요. 누가 먼저 시작하겠어? 책상에 앉아있는 이란 정보안전국 국장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런던에서 영국인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가? 수상이다. 진짜 수상은 아니지만 거의 수상이나 다름없는 몸이다. 절대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이란 사회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다. 이런 그에게 영국 놈들이 호통을 친 것이다. 샤는 이 영국 놈들에게 아양이나 떠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석유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고 국장의 역할은 이 나라에서 샤의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청소하는 거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 이 나라에 샤를 좋아하는 인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샤를 싫어했고 일주일에 1파운드 정도 되는 급료를 받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석유 노동자들은 샤라면 진저리를 쳤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칭찬은커녕 호통을 들어야 하다니. 비밀 경찰의 보스는 최근에 자기가 조그만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시건방진 녀석을 잡아 따끔하게 손봐 주었다. 그 시건방진 녀석은 자기가 지은 제라곤 식료품점에서 모두가 줄 서야 하며 이것을 경찰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 일밖에 없다며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신문 중에도 이 시건방진 녀석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비밀 경찰 보스는 일부러 도발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CIA가 최근 개발한 고문 기술을 모조리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비밀 경찰 보스는 평소 미국 비밀 정보 기관의 창의성에 경탄의 감정을 품어왔다. 그때야 비로소 시건방진 녀석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다름 아닌 이란 주재 영국 대사관의 서기관 모여서 국장으로선 상황이 골치 아프게 되어버렸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대사관 직원을 최대한 말끔하게 만들어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트럭 한 대가 그를 친 뒤 뺑소니 치게 조치했다. 외교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비밀 경찰 보스는 상황을 적절히 관리한 자신의 방식이 잠옷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된 대사관 직원의 유해를 수거해 런던에 보내어 세밀히 검사하게 했다. 얼마 뒤 그들은 비밀 경찰 보스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했다. 왜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 직원이 4월 동안 실종됐다가 비밀 경찰 본부 바로 옆에서 다시 출연했으며 트럭 바퀴에 사정없이 짓뭉개져 직전에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 흔적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지를. 비밀 경찰 보스는 외교적 관행에 따라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우연히도 이 대사관 서기 간보는 한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고 그 귀족은 윈스턴 처칠 전 수상과 아주 가까운 친구여서 영국인들은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몇 주일 뒤 테헤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윈스턴 처칠 경을 경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아마추어에 불과한 샤의 보디가드들이 그 경호 책임을 맡기로 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인데 말이다. 비밀 경찰 보스로서는 크나큰 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샤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게 뻔했다. 이렇게 우중충해진 머리도 풀 겸 비밀 경찰 보스는 감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외국인 불순 분자 중 하나를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 그와 간단한 신문을 가진 뒤 즉결 처형하고 시체는 곧바로 소각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다녀온 뒤 오후에 두 번째 녀석을 처리하리라. 알란 칼소는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 집무실 문턱에까지 나와 그를 맞이한 비밀경찰 보스는 악수를 청하면서 커피와 담배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알란은 킬러들의 우두머리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인물보다 훨씬 고약한 인상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는 커피는 고맙게 마시겠지만 만일 수상님께서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담배는 사양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비밀경찰 보스는 언제나 최대한 정중한 예를 갖추며 신문을 시작하곤 했다. 잠시 뒤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뒷골목 양아치처럼 굴 필요는 없으니까. 게다가 수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었다. 인간들이란 왜 이리도 순진한지. 지금 끌려온 이자는 별로 겁먹은 기색이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신문은 아주 재미있게 시작되었다. 보스가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특별한 생존 전략을 세우지 않는 알라는 그의 삶 후반부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들려주었다. 자신은 폭약 전문가인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라는 지난한 임무를 부여받고 중국에 파견되었다. 그 뒤에 고국 스웨덴을 향해 기나긴 도보 여행을 시작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도상에 이란이 위치해 있었고 더더욱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만일 수상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신은 지체 없이 떠날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리겠다. 비밀경찰 보스는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특히 왜 알란이 3명의 이란 공산주의자와 같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알란은 이 세 사람과는 우연히 만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였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이어서 혹시 수상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쪽 산들은 때로 인정사정 없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동반자를 고르는데 너무 까다롭지 않은 편이 좋을 거라고 덧붙였다. 비밀경찰 보스는 히말라야 산맥을 도보로 횡단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알란을 풀어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이 폭약 전문가를 없애버리기 전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알란 칼손 씨는 철통 같은 경호를 받은 저명 인사를 암살하는 일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경력이라도 있는지? 알란은 어떤 다리를 폭파하는 계획을 세우듯이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를 암살할 음모를 짜는 일 따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했다. 이 골초 살인마 두목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서둘러 기억을 더듬는 알란에게 떠오른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글렌 밀러? 글렌 밀러? 알란은 몇 해 전 로스 엘러모스 연구소에 있을 때 재즈의 젊은 전설 글렌 밀러를 태운 미 군용기가 영불 해협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맞아요. 그 글렌 밀러예요. 알란은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말하듯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난 그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죠. 내가 비행기 양쪽 엔진에 불이 붙게 해놓자 그는 영불 해협 한가운데서 추락해 죽었어요.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수상님께 내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면 조국을 배신하고 나치에 봉사한 변절자에게 딱 어울리는 운명이었어요. 글렌 밀러가 나치였다고? 알란은 속으로 글렌 밀러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경찰 보스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느라 애를 썼다. 그의 우상 글렌 밀러가 아돌프 히틀러의 심부름 끝 스파이였다니. 알란은 살인마 두목이 글렌 밀러의 암살과 관련해 다른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전에 빨리 화제를 돌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수상님께서 원하신다면 난 그 누구라도 아주 조용히 제거해 드릴 수 있어요. 단,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로 헤어진다는 조건으로요. 비밀경찰 보스는 문라이트 세레나데 연주자의 슬픈 진실을 알게 된 충격에서 조금처럼 헤어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바보란 뜻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알란 칼손의 미래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결정하면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당신을 풀어줄지 말지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거야. 그는 윗몸을 앞으로 기울여 알란의 반 좀 비운 커피잔 안에 담뱃불을 넣어 끄으면서 쏘아 붙였다. 오전의 신문은 보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 셈이었다. 그는 체계의 적을 제거하는 대신 이 익숙지 않은 상황을 조용히 정리해 보기 위해 미팅을 연기했다. 알란 칼송과 비밀경찰 보스가 다시 마주 앉은 것은 점심 식사 후였고 계획안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것은 샤의 보디가드들이 경호하는 윈스턴 처칠을 암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에 이란 정보 안전국과 국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야 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영국인들이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게 분명할 터 털끝만큼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비밀경찰 보스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우선 국빈의 경호 책임을 비밀경찰 보스에게서 빼앗은 건방진 영국 놈들의 코가 납작해질 것이다. 둘째, 샤는 무능함이 드러난 경호대를 정리해 달라고 보스에게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되면 땅에 떨어진 보스의 입지가 다시 바위처럼 튼튼해질 것이었다. 비밀경찰 보스와 알란은 마치 친한 친구처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다. 그러나 보스는 상대가 너무 친한 척하려 들면 담배꽁초를 커피잔 안에 짓눌러 끄곤 했다. 비밀경찰 보스는 이 나라의 유일한 방탄차는 이 건물의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특별히 개조된 디소토 서버 번호로 적포도주색의 매우 우아한 차라고 보스는 설명했다. 샤의 경호대는 처치를 공항에서 샤의 궁전까지 태워가기 위해 이 차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조만간 이 차를 가져가려고 들를 거란다. 이에 알란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적당한 북약을 적절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수상님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처를 취하면 되고요. 첫 번째 조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재료로 폭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란이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조치는 이 폭탄을 차체의 앞쪽 밑부분에 붙여 놓았다가 역시 알란이 제작할 수 있는 특수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차체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10분의 몇 초 후 폭발시키는 것이었다. 이 10분의 몇 초 만에 폭탄은 방탄차의 뒷부분, 즉 처칠이 시가를 빨고 있는 곳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거기서 폭발한 폭탄은 방탄차의 바닥을 찢으며 처칠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동시에 노면에 큼직한 분화구를 하나 남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폭탄이 자동차에 설치된 게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믿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마술이 수상님 마음에 드십니까? 비밀경찰 보스는 너무도 기쁘고 흥분되어 발을 마구 굴렀고 자신이 방금 채워준 알란의 커피잔에 실수로 갓 피워문 담배를 집어넣기까지 했다. 그러자 알란은 수상님께서 자기 담배와 손님의 커피잔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건 본인 자유지만 만일 수상님 옆에 놓인 재떨이가 정말로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수상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다면 자기가 달려가서 괜찮은 재떨이를 하나 사다 드릴 용의가 있노라고 제안했다. 비밀경찰 보스는 알란이 꺼낸 재떨이 얘기는 무시해버렸다. 반면 알란의 폭파 계획을 당장 승인하면서 방탄차에 최대한 빨리 폭탄 장치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목록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미 머릿속에 폭탄 제조 공식이 들어있는 알란의 입에서 10개의 재료가 줄줄이 흘러나왔다. 여기에다 그는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잉크 한 병도 추가했다. 또 그는 조수 겸 구매 담당으로 쓸 수 있게 수상님의 가장 신뢰할 만한 부하 중 하나를 빌려줄 것이며
자신의 감방 동료 버거슨 신부는 통역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비밀경찰 보스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빨리 해치워 버리고 싶다고 불만스레 웅얼댔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미팅이 끝났고 여기서 보스는 자기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란의 커피잔에 마지막으로 담배를 집어넣었다. 며칠이 지났고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샤의 경호대장은 다음 주 수요일에 들러 디소토를 찾아가겠다고 비밀경찰 보스에게 통지했다. 비밀경찰 보스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차를 빌려달라고 공손히 부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해? 그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의 계획에 들어맞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만일 경호대장이 연락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어쨌든 비밀경찰 보스는 어디 이놈 두고 보자며 부두둑 이를 갈았다. 이제 알란은 폭탄을 장치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버거슨 신부도 결국 이 계획을 눈치채 버렸다는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징징대기 시작했다. 이제 자기는 윈스턴 처칠경의 암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처형당할 게 뻔하다고 말이다. 어떻게 살인죄를 범한 몸으로 아버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오. 알라는 자기에게 그 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를 진정시켰다. 자신은 두 사람이 죽지 않을 방법을 벌써 찾아 놓았으며 두 사람이 살기 위해 처칠 씨가 반드시 폭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이 닥쳤을 때 신부가 반드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부는 하늘을 힐끗 쳐다본 다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지금으로선 칼손 씨가 내 유일한 희망이니 어쩔 수 없죠. 내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신 지 벌써 한 달째. 아마도 주님께서 내가 공산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을 노여워하시는가 보. 수요일이 되었다. 디소토는 준비되었다. 차체 아래 고정된 폭발물은 차와 승객들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또 누군가가 차를 검사하려 들지도 모르므로 조금도 눈에 띄지 않게 해 놓았다. 알라는 비밀경찰 보스에게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준 다음 폭탄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었다. 비밀경찰 보스는 득이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고 그날만 벌써 18개비째인 담배를 알란의 잔 속에 집어넣는 짓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알란은 자신의 공구함에 감춰놓았던 다른 잔 하나를 꺼내어 복도와 감방과 출구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놓인 장식 원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비밀경찰 보스가 흐뭇한 얼굴로 이날의 19개비째 담배를 빨면서 디소토 주위를 돌고 있는 동안 신부를 데리고 슬그머니 차고를 빠져나왔다. 신부는 자신의 팔을 꽉 잡은 알란의 손을 통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제 신이 아닌 칼손 씨에게 운명을 맡길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감방들을 지나 출구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출구 앞에는 경비병들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알란은 개의치 않고 신부의 팔을 꽉 잡은 채 계속 나아갔다. 알란과 퍼거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던 경비병들은 이것이 탈옥 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약간 놀란 어조로 이렇게 외쳤을 뿐이다. 정지, 당신들 지금 어딜 가는 거지? 알란은 자유의 문턱 바로 앞에서 신부와 함께 멈춰서며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우리 석방 됐잖아. 수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던가? 신부는 겁나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간신히 기절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다.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내가 가서 수장님께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장교가 엄하게 명령했다. 장교는 이렇게 말하고 확인하러 떠났고 경비병들은 알란과 신부를 감시했다. 알란은 신부에게 힘을 주고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비밀 경찰 보스는 알란과 신부에 대한 석방 허가를 낸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장교의 보고를 받은 그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뭐야? 그자들이 출구로 가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개새끼들. 비밀 경찰 보스는 욕을 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늘 품위를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났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항상 그렇듯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알란의 잔에 휙 집어 던지고는 복도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잔이 놓인 장식 원탁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잔에 든 것은 커피가 아니라 니트로그리세린과 검정 잉크의 혼합물이었기 때문이다. 혼합물은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즉시 수상과 장교는 퍼즐 조각처럼 분해되고 말았다. 이어 차고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연기가 복도를 지나 알란과 신부와 세 경비병이 기다리고 있는 출구 쪽으로 맹렬한 기세로 밀려 나왔다. 이제 우리는 가도 될 것 같소. 알란이 신부에게 말했다. 세 경비병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어서 두 탈주범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그럴 겨를이 없었다. 차고가 화염에 휩싸인 지 10초도 안 되어 윈스턴 처치를 겨냥해 디저트 방탄차 밑에 설치된 폭약이 시원하게 폭발한 것이다. 알란으로서는 자신이 만든 장치의 위력을 제대로 확인한 셈이었다. 건물 전체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흔들리고 1층도 불바다가 되기 시작하자 알란은 신부에게 소리쳤다. 자, 안 뛸 거요? 경비병 중 2명은 폭발풍에 날아가 벽에 처박혔고 곧이어 전선에 불이 붙었다. 세 번째 경비병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도망가는 수인들을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몇 초 동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잠시 생각하다 동료들 꼴이 되지 않으려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알란과 신부가 달아난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 내달렸다. 알란 덕분에 두 사람이 비밀경찰 본부를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신부가 힘을 쓸 차례였다. 대부분의 외교 공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그는 알란을 스웨덴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거기에 이르러 알란은 신부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알란은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영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부는 영국 대사관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곳은 벌써 성공의 신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단다. 최근의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정보안정국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이란다. 따라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에 숨어 들어가 그 안에서 활동할 생각이란다. 비밀 경찰들만 모두 성공의 신자들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 나라 복음화하는 것은 땅 찢고 헤엄치기일 테니까. 알라는 당신이 혹시 나중에 자신에 대해 모종의 깨달음을 얻는 날이 온다면 자기가 스웨덴에 좋은 정신병원 한 곳을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신부는 자신은 결코 배운 망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몸이기에 이제는 작별을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먼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던 경비병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 친절했고 심성도 착한 청년이니 어렵지 않게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녕히 신부는 엄숙히 작별을 구한 다음 결연한 걸음으로 떠났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알라는 소리쳤다. 그는 멀어져가는 신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상한 곳이니 저 미친 일을 하러 떠나는 신부도 어쩌면 살아남을지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신부가 문제의 경비병을 찾아낸 것은 테헤란 한복판의 예사르 공원에서였다.
청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화상 입은 두 손으로 안전장치 풀린 자동 소총을 들고 공원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 내 아들아, 여기 있었구나. 신부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껴안으려고 다가갔다. 아니, 내 놈이냐? 정말로 내 놈이냐? 경비병이 고함쳤다. 그는 신부의 가슴팍에 총알 22발을 발사했다. 만일 총알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쐈을 것이다. 스웨덴어 구사에 큰 문제가 없는 알라는 별 어려움 없이 스웨덴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이 복잡해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신원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사관은 그에게 여권을 발부할 수도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없었다. 대사관 제3서기관 베르크비스트가 해준 설명은 더욱 암울했다. 최근 스웨덴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칼슨 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 스웨덴에는 알란 칼손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였다. 알란은 지금 모든 스웨덴 사람에게 이름 대신 번호가 붙었다 해도 자신은 분명히 플랜시 부근의 윅스홀트 마을의 알란 칼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대꾸했다. 그러니 제3서기관님께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알란 칼손의 이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제3서기관 베리크 비스트는 이날 대사관에서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 다른 서기관들은 스톡홀름에서 개최 중인 회의에 참석차 떠나고 그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는 항상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1시간 전부터 테헤란 중심가 한 곳에 화염에 휩싸여 난리도 아닌 판국인데 웬 이상한 자가 하나 기어들어와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가 스웨덴 국민이라고 우기고 있다.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력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현명했다. 제3서기관 베르크 비스티는 칼손 씨의 신원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자신은 절대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노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알라는 제3서기관님은 정말로 완고하신 분 같은데 만일 자기에게 전화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베리크 비스트는 그건 가능하지만 이곳 전화비가 장난이 아니게 비싼 관계로 자기는 칼손 씨가 어디에다 전화를 하려는지 먼저 알아야겠다는 거였다. 이 좀스럽기 그지없는 제3서기관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알라는 대답 대신 이렇게 반문했다. 아직도 페르 알빈이 우리나라 수상인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제3서기관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지금 수상은 엘란데르예요. 타에 엘란데르. 페르 알빈 전 수상은 작년 가을에 서거하셔서. 그런데 왜? 잠시만 조용히 계시면 내가 일을 처리하겠어요. 알라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워싱턴 백악관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통화를 요청했다. 비서실장은 자신은 알란 칼손 씨를 잘 기억하고 평소 대통령 각하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며 칼손 씨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각하를 깨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지금 워싱턴은 아침 9시인데 대통령 각하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서. 잠시 후 눈을 비비고 나와 수화기를 잡은 트루먼 대통령과 알라는 헤어진 뒤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제로 몇 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나서야 알라는 전화를 건 용건을 말했다. 각하께서는 스웨덴의 신임 수상 타에 알란데르트에게 연락해 알란 칼손에 대해 보증을 서줄 수 없는지요. 수상이 테헤란 주재 스웨덴 대사관 제3서기관 베르크비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알란 칼손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라고 지시하게끔요. 해리 트루먼은 물론 그러겠다고 약속한 다음 일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제3서기관 이름의 정확한 철자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당신 이름의 정확한 철자를 알고 싶답니다. 직접 통화해 보실래요? 알란이 베르크비스트에게 말했다.
거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자기 이름의 철자를 대고 난 제3서기관 베르크 비스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적어도 8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8분은 타에 엘란데르 수상이 두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하기 위해 테헤란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제3서기관 베르크 비스트에게 전화를 거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첫째, 즉각 알란 칼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것. 둘째, 칼손 씨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게 조치할 것. 하지만 이분은 주민등록번호도 없는걸요. 제3서기관 베르크 비스트가 우는 소리를 했다. 그 문제는 제3서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제4서기관 또는 제5서기관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오. 알란데르 수상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제4서기관 같은 것은 없는데요. 제5서기관도 없고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겠소?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은 예상을 깨고 1945년 총선에서 패배해 수상직을 잃었다. 영국인들이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처칠은 복수를 기약하며 세계의 순방길에 올랐다. 그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집권노동당이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는 대영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해 제대로 관리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영국령 인도는 벌써 균열이 가고 있었다.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틈만 나면 싸웠고 그 중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빌어먹을 마하마트 간디는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 먹는 걸 중단했다. 세상에 무슨 그따위 전략이 다 있는가. 윈스턴 처칠은 간디를 나치의 폭탄이 쏟아지는 영국 땅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 동아프리카 영국 식민지들의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나쁘진 않았지만 흑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윈스턴 처칠은 세상이란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대영 제국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클레멘트 애틀리 같은 교활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윈스턴이 보기에 사회주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인도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곳의 게임은 벌써 끝났다는 걸 처칠도 알고 있었다. 변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영국의 생존을 위해 싸우느라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골치 아픈 내전까지 떠안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도인들에게 수차례 독립을 약속해 주었다. 반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게는 이런 고약한 흐름을 막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처칠은 가을에 케냐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테헤란을 간단히 방문해 샤와 차나 한 잔 나눌 생각이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난리도 아니었다. 전날 누군가가 이란 정보안전국 본부를 폭탄으로 날려버렸다는 거였다.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고 그 통해 정보안전국 국장도 불타 죽었단다. 얼마 전 무고한 영국 대사관 직원을 붙잡아다 무자비한 고문을 가한 죄로 호되게 혼을 낸 적이 있는 그 멍청한 작자였다. 이런 한심한 인간이 하나 죽었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문제는 이란 왕국 유일의 방탄차도 함께 부서졌다는 사실이었고 덕분에 샤와 전 영국 수상 간의 회담 시간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냥 공항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어쨌든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단다. 물론 비밀경찰본부의 테러 사건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누구의 소행인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비밀경찰의 수장이 희생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최근 들어 멍청한 실수나 연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자였으니까. 국내 정치 상황도 안정되어 있단다. 비밀경찰 책임자는 새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또 영국 이란 석유회사는 모든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었다. 석유는 영국과 이란 양쪽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익을 챙기는 쪽은 주로 영국이었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석유 개발 사업에서 이란이 기여하는 바는 고작 값싼 노동력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1차 원료도 있긴 하지만 이란은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군. 윈스턴 처칠이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한 자리를 얻었던 스웨덴 대사관 무관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만족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처칠 씨, 특히 이렇게 쌩쌩하니 건강한 모습을 뵈니 더욱 기뻐요. 알란이 대답했다. 이렇게 런던을 거친 알란은 마침내 브롬마 공항에 도착했고 실로 11년 만에 스웨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때는 1947년 12월. 날씨는 계절에 걸맞게 쌀쌀했다. 한 청년이 알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엘란데르 수상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수상님께서 즉시 칼손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알란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순순히 청년을 따라 나섰다. 청년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관용차 볼보 PB444의 뒷문을 열고 알란더로 타라고 청했다. 칼손 씨께서는 이런 럭셔리 차를 본 적 있으세요? 자동차 마니아인 듯한 비서가 물었다. 무려 44마력이에요. 지난주에 꽤 멋진 디저트 한 대를 본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상태는 이 차가 훨씬 낫네요. 차가 스톡홀름 중심가에 들어서자 알란은 주위 풍경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그다지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수도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딜 가나 아름다운 호수와 한 번도 폭탄 맞은 흔적이 없는 다리들이 가득한 멋진 도시였다. 정부 청사에 도착한 알란은 수많은 복도를 거쳐 수상의 집무실로 인도되었다. 알란이 방에 들어서자 수상이 친근하게 외쳤다. 칼슨 씨 어서 오시오. 당신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오. 그는 비서를 밖으로 밀어낸 다음 방문을 잠갔다. 알란은 타의 알란데르의 이름을 전날 처음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수상이 좌파와 우파 중 어느 쪽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이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란 좌파 아니면 우파를 고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수상이 어느 편을 택하든 그건 그의 자유였고 지금 알란이 할 일은 수상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는 거였다. 알고 보니 수상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를 해 알란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두 알게 되었는데 수상은 여기서 말을 딱 멈추었다. 그가 수상직에 오른 지 불과 1년.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게 가장 좋고 만일 알게 되면 모르는 척 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알란 칼손에 대해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영원히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상은 거두절미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난 칼손 씨가 아주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왔으니 수중에 지닌 게 한 푼도 없으리라 생각하오. 그래서 내가 특별 지원금을 좀 마련했는데 이건 칼손 씨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데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현금 1만 크로나를 받으시오. 수상은 알란에게 지폐로 가득한 두툼한 봉투와 함께 정식 영수증도 한 장 내밀면서 거기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상님,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새 옷도 사고 오늘 밤에는 호텔에서 깨끗한 이불도 덮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1945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양치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상은 자기 팬티 상태까지 묘사하려는 알란의 말을 끊고는 이 선물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스웨덴에서는 핵 분열과 관련된 모종의 작업이 진행 중인 바 칼손 씨가 시간을 내어 한번 들여다봐 준다면 고맙겠다는 거였다.
사실인즉슨 이랬다. 지난해 가을 전임 수상 페르 아알빈의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엘란데르 수상은 얼떨결에 물려받은 몇 가지 주요 현안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몰라 몹시 난감한 상태에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스웨덴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총사령관 융 장군은 스탈린과 스웨덴 사이의 방벽이라곤 손바닥만한 핀란드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말해 원자폭탄의 필요성에 대해 수상에게 역설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었다. 이 총사령관의 부인은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총사령관 자신은 늙은 스웨덴 국왕과 금요일 저녁마다 만나 함께 위스키를 홀짝거리는 사이였다. 사회민주주의자인 엘란데르로서는 구스타프 5세가 아직도 자기가 스웨덴 국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상상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엘란데르는 장군과 국왕의 생각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스탈린과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수 없고 만일 그들의 영향권을 좀 더 서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다면 스웨덴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터였다. 최근 스웨덴군 연구소는 그들의 몇 안 되는 원자력 전문가를 신생 민간 원자력 회사인 AB 아토메네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들의 공식 임무는 스웨덴의 관점에서 본 원자력의 미래였다. 하지만 알란데르 수상은 이 애매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 빌어먹을 원자폭탄이 필요해질 경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해답은 지금 수상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타에 엘란데르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정치란 수렁 피해가기 게임이니까. 엘란데르는 전날 AB 아토메네리 연구부장 시그바르드 에클룬드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알란 칼손 씨를 면접 시험에 초청하여 그가 AB 아토메니리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인재인지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물론 먼저 칼손 씨가 이 제안에 흥미를 느껴야 하겠지만 에클룬드 박사는 원자력 프로젝트의 인사 문제에 수상이 끼어드는 게 썩 달갑지 않았다. 심지어 이 알란 칼손이라는 자는 정부가 보내는 스파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더욱이 이상하게도 엘란데르 수상은 이 취업 후보자의 자격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알란 칼손의 과거를 신중하게 조사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어쨌든 에클룬드 박사는 그를 만나보겠다고 약속했다. 알란은 자신은 수상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에클룬드 박사가 됐든 다른 어떤 박사가 됐든 누구든 만날 수 있노라고 대답했다. 정말이지 1만 크로나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알란은 시내에서 제일 비싼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호텔의 프런트 직원은 더럽고 초라한 행석의 사내를 의심쩍은 눈으로 훑어보다가 알란이 스웨덴 외교관 여권을 내보이자 태도가 싹 달라졌다. 물론 빈방이 있습니다, 무관님. 지불은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외무부에 청구서를 보낼까요? 현금으로 내겠소. 어디 선불을 원하셔? 오, 아닙니다, 무관님. 당연히 아닙니다. 직원은 굽실거리며 손사래를 쳤다. 불쌍한 직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선불을 받았으리라. 다음 날 에클룬드 박사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산뜻하게 샤워하고 그럭저럭 깨끗하게 차려입은 알란을 맞이했다. 그는 알란에게 의자와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대를 제공했다. 에클룬드 박사의 거동은 담뱃재를 재터리에 떨었다는 점만 빼면 테헤란의 살인마 두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에클룬드 박사는 수상이 인사 문제에 개입한 데 화가 나 있었다. 왜? 과학자들이 영역에 정치가가 끼어든단 말인가? 그것도 사회민주당 인간이? 박사는 그동안 총사령관과 통화를 하여 그에게서 정신적 지지를 얻어낸 바 있었다. 만일 수상이 보낸 자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채용하지 마시오. 더 이상 볼 것도 없소. 알란은 방 안에 뭔가 신경질적인 기류가 흐르는 걸 느꼈고 몇 해 전 자신이 쑥메이링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누구나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알란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도 성질을 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수상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칼손 씨는 우리 회사에 일할 자격이 되는지 신중하게 알아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소. 물론 칼손 씨가 동의한다면 말이요. 네, 아주 좋아요. 박사님이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신중함이란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 박사님은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알란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우선 당신의 학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소? 거기에 대해선 별로 내세울 게 없네요. 3년밖에 안 돼요. 3년? 에클룬드 박사는 놀라 외쳤다. 칼손 씨, 대학에서 3년 정도 공부해 가지고는 수학자도 물리학자도 화학자도 될 수 없어요. 아니요. 다 해서 3년이라고요. 난 9살 때 초등학교를 그만뒀어요. 에클룬드 박사가 멍해진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친구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글을 읽고 쓸 줄이나 아는 걸까? 그런데 왜 수상은 나한테 이런 친구를 보내서. 그렇다면 칼손 씨는 우리 회사에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할 만한 어떤 경력이라도 있으신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전 미국에서 일했어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요. 에클룬드 박사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래, 엘란데르가 완전히 미친 것은 아니었다. 로스앨러머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였다. 그렇다면 칼손 씨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 커피를 서빙했어요. 알란이 대답했다. 커피를 서빙했다고요? 과학자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네, 그리고 이따금 차도요. 전 거기서 웨이터 일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조수 일도 했고요. 로스 앨러모스에서 웨이터였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핵 분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여한 일이 있으시오? 아니요. 어쩌면 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는데 한마디 한 날이에요. 당신이 커피 시중이나 하며 조용히 앉아 있지 않고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나더러 방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에클룬드 박사는 입을 딱 벌리고 알란을 쳐다보았다. 도대체 수상은 뭐 이런 자를 보냈단 말인가? 9살의 초등학교에서 쫓겨난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믿는단 말인가? 아무리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하지만 기회평등의 이론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에클룬드 박사는 알란데르가 수상직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란에게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고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칼손 씨에게 맡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금 회사의 과학자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그레타라는 젊은 처자가 비록 로스앨러머스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이 일을 만족스럽게 해내는 편이며 게다가 사무실 청소도 썩 잘해주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였다. 알란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곳의 과학자들이나 그레타라는 이름의 아가씨와는 달리 원자폭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나 자문해 보았다. 결국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에클룬드 박사는 제대로 질문하는 법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도와준댔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레타가 타왔다는 커피도 완전히 꾸정물 맛이었으니까. 이렇게 알란은 자격 불충분으로 판단되어 AB 아토메네리사에 채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만 건너편으로 왕궁의 멋진 전경이 보이는 그랜드 호텔 앞 벤치에 앉은 그는 더없이 흡족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호주머니에는 너무나도 친절하신 수상님께서 하사하신 지원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며칠째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저녁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지금 이 순간은 1월 어느 날 오후의 수줍은 햇살이 뭔가 마음을 따사롭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엉덩이 밑의 벤치가 조금 차갑다고 느끼고 있는데 웬 남자가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알란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Good afternoon, Mr. Carlson. 옆자리의 남자는 영어로 답례를 했다. 14장 2005년 5월 9일 월요일. 아론선 반장이 최근 알아낸 사실들을 에스킬스투나의 코닐라 렐리드 검사에게 보고하고자 검사는 즉시 알란 칼손, 율리우스 요온손, 베니 융베리, 구닐라 비에르 콜론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창문으로 뛰어내린 100세의 노인이 실종된 이후 아론손과 담당 검사 라넬리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고 검사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이제 검사는 아직 시신을 한 구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알란 칼손을 살인 혐의 또는 최소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고찰하고 있었다. 스웨덴 형법사에 유사한 판례가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도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실력 있는 검사가 필요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는 검사는 강력한 첫 번째 고리와 탄탄한 다음 고리들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황 논리의 사슬을 짤 작정이었다. 반면 아론손 반장은 사건의 추이에 몹시 실망하고 있었다. 어떤 꼬부랑 노인네에게서 범죄자들을 구해주는 것보다 흉악한 범죄 조직의 마수에서 100세 노인을 구출하는 것이 훨씬 신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시체가 아직 한 구도 나오지 않았는데 알란 칼손 등이 죽음과 관련되었다고 증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론손은 증명하기 어렵겠지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이렇게 물었다. 여보쇼, 에란, 사람이 왜 그렇게 패기가 없어? 검사가 힐책조로 대꾸했다. 빨리 그 영감을 붙잡아 내 앞에 앉혀놓기나 해요. 내가 다 부르게 만들 테니. 만일 영감이 정신이 흐려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분명히 다른 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거고 그럼 우리로선 더 바랄 게 없는 거지요. 검사는 아론선 반장과 함께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그는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자신은 패거리 전체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인죄 말고도 과실치사죄, 살인공모 및 방조죄, 범인은닉죄 등 뒤집어 씌울 것은 얼마든지 있다. 또 시신 관련 법규 위반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혐의자들 중 몇몇은 다른 이들보다 늦게 사건에 연루되었고 유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는 처음부터 사건의 중심에 있던 100세 노인 알란 칼손에게 초점을 맞출 거란다. 이 영감에게는 무기형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소. 물론 집행유예 없이. 검사는 농담조로 말했다. 노인에게는 벨룬드와 홀텐과 예르딘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단다. 다시 말해 노인은 이 세 악당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죽여야 했던 거란다. 네버 어게인 조직의 세 멤버가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은 쉽게 입증할 수 있단다. 이에 대한 증거는 최근에도 있고 필요하다면 과거 자료에서도 찾아낼 수 있단다. 하지만 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와 3명의 희생자 사이에는 현재로서는 내용물이 밝혀지지 않은 트렁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처음부터 이 트렁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노인은 애초에 이 트렁크를 훔치지 말거나 만일 실수로 취했다면 주인에게 돌려주어 살인을 피할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였다. 나아가 라넬리드 검사는 칼손 씨와 희생자들이 지리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칼손 씨와 마찬가지로 내린 시간은 달랐지만 비링의 역 정류장에서 하차했다. 또 그는 알란 칼손과 율리우스 요온슨과 같은 궤도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그 궤도차 여행이 끝난 뒤에는 두 노인과 달리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렸다. 하지만 누군가가 시체가 되어 그 자취를 궤도차에 남겨 놓았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왜냐하면 같은 날 얼마 뒤 궤도차에 탔던 세 사람 중 칼송과 요온슨만이 쌩쌩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칼송과 두 번째 희생자 간의 지리적 연관성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은회색 메르세데스와 버려진 권총은 칼손 씨와 일명 양동이라고 하는 홀텐이 스몰란드의 호숫가 농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라넬리드 검사에게 그리고 얼마 후에는 법정에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 권총에 남아있는 지문이 홀텐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난데없이 권총이 출현한 것은 검사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하늘의 선물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양동이 홀텐이 호숫가 농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 아니라 백세 노인이 두 번째 희생자를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칼손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DNA라는 현대 과학의 놀라운 발명품을 사용하면 된다. 노인은 마르세데스의 내부와 호숫가 농가 여기저기에다 DNA를 잔뜩 뿌려 놓았을 것이다. 따라서 양동이 플러스 칼손은 호숫가 농가라는 공식이 증명될 것이다. 또 이 DNA는 빈대떡이 된 BMW에서 발견된 혈흔이 세 번째 희생자, 즉 일명 보스라고 하는 페르군나르 예르딘의 것임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 BMW의 잔해를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해 보면 칼손과 그의 패거리들이 차체 여기저기에 지문을 묻혀 놓았다는 사실도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체를 차에서 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검사는 알란 칼손의 살해 동기 그리고 이 노인과 새 불안당 사이의 시공간적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단다. 여기서 아론손 반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새 불안당이 정말로 죽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검사는 경멸적으로 코를 한번 킁 하더니 대답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희생자의 경우 그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두 번째 희생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를 법정에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희생자가 저승으로 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까 말한 정황 논리의 사슬 가운데서 두 번째 희생자의 죽음은 당연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검사가 비꼬듯 반문했다. 두 번째 희생자가 자기 친구를 죽인 자들에게 제 손으로 권총을 갖다 바친 다음 몇 시간 뒤 도착하는 보스를 기다리지도 않고 다정하게 작별을 고한 뒤 떠나버렸다고? 아니죠. 그렇진 않았겠죠. 형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검사는 이 모든 말이 조금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합쳐 놓으면 강력한 논리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지금 자신은 시체도 범행 무기, 노란 버스만 빼고 범행 무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먼저 첫 번째 살인건으로 칼손을 쓰러뜨릴 거란다. 난 적어도 그 영감을 과실치사죄나 살인 공모죄로 감옥에 쳐넣을 거요. 그리고 일단 그 영감이 유죄 확정되면 다른 자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될 거요. 그만큼의 중형은 아닐지라도 여하튼 분명히 줄줄이 따라 들어가게 될 거라고.
물론 신문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기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플랜 B일 뿐이었다. 라넬리드 검사는 이들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자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아마추어에 불과하므로 100살 먹은 늙은이, 좀도둑, 핫도그 장스, 어느 안악내, 이들이 취조실의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아론손, 빨리 백시에로 달려가서 조용한 호텔에다 방을 하나 잡으시오. 내가 100살 영감이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마라는 이야기를 흘려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도록 하겠소. 내일 아침이면 사방에서 신고 전화가 쇄도해 당신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영감을 붙잡게 될 거요. 여기까지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유튜브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최근 두어 달 제가 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또 예전처럼 열심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덥고 습하고 한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하루하루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